예, 안녕하십니까. 국제운송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공운송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에 나타나고 있는 그 그림은 대표적인 항공화물 전용기라고 할 수 있는 보잉 747-400F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물 전용기를 통해서 항공화물을 운송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그 화물 전용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객보다는 화물 운송에 적합하다는 점도 점이거니와 화물을 비행기에 이제 기적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그리고 대형 부피의 대형의 크기의 화물을 적재하기 용이하도록 비행기의 노즈라고 하는 이 기수 부분이 상단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비행기의 측면을 이용해서 로우더를 이용을 하는 것보다 이런 화물 전용기의 전용 입구 기수 부분에 이렇게 기수 부분에 이제 개방을 통해서 많은 양의 화물을 한꺼번에 적재 가능하다라는 화물 전용기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화물을 적재하지 않더라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화물을 적재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보잉 747-400F나 대부분의 이제 항공기들은 상부 격실과 하부 격실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부 격실에 이렇게 화물을 적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부 격실에 화물을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 격실이나 하부 격실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이제 로우더라는 장비, 리프트 로우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물을 뭐 이제 승강기라고 할 수 있죠. 비행기 자체가 랜딩 기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동체 자체가 이렇게 하늘에 지상에서 좀 높이 떠 있죠. 그래서 이 높이를 맞춰서 화물을 적입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항공 화물을 적재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위 용기, 운송 용구는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항공 화물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레트를 이용한 단위 해상 화물용 팔레트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합니다만 ULD라고 할 수 있는 화물 단위 용기, 화물 운송 단위 용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공기의 탑재 능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해상 운송은 이게 국제적인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20피트 컨테이너와 40피트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화물기의 경우에는 그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이 팔레트를 88인치와 125인치의 그 가로 88, 125짜리 이러한 팔레트나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을 할 때는 상부 격실용과 하부 격실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상부 격실의 경우에는 88, 125, 96 그리고 하부 격실에는 88, 60 64인치의 높이의 컨테이너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비행기의 동체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이 이제 상부 격실, 이쪽이 하부 격실이 되는데요. 상부 격실에 사용되는 화물들의 그 크기가 조금 하부 격실용보다는 조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보잉 747-400F와 같은 대형 화물 전용기의 경우에는 상부 격실에 상부 화물실에 이러한 높이 88, 125, 96짜리 팔레트나 컨테이너를 29개를 탑재 가능하고요. 하부 화물실에는 LD3라고 하는 이 그 하부 격실용의 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88인치, 60인치, 64인치의 규격인데 요거를 30개 정도 탑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그 항속 거리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0톤 가량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대형 항공기입니다. 100톤 정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라면 운송 능력이 매우 높은 대형 항공 화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화물의 하역 장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컨테이너나 단위 탑재 용기, 단위 운송 용기를 항공기의 화물실의 밑바닥 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항공기 내에 탑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리프트 로우더, 승강기 같은 리프트 로우더가 있고요. 그리고 가방과 같은 여행객들의 어떤 수화물 같은 화물을 적재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을 하는 벌크 로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벌크 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부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화물을 이렇게 기적으로 기내로 적입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행객들의 수화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캐리어들이 이런 식으로 비행기에 적재되고 양육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화물의 탑재 방법을 살펴보면 뭐 앞에서 살펴봤던 벌크 로더를 이용을 해서 개별 화물을 인력에 의해서 릴레이식으로 화물실에 집어넣는 좀 옛날 방식이죠. 낱개 화물 탑재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팔레트 위에 ULD 위에 화물을 올려놓고 그물을 고정시킨 다음에 항공기에 탑재할 때는 리프트 로더나 아니면 항공기 화물실 바닥면에 장치되어 있는 굴림대 롤러베드 위에 이 팔레트를 굴려서 이동시켜서 기내에 정해진 위치에 고정시키는 팔레트 탑재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항공화물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한 후에 적입된 컨테이너를 비행기 내로 탑재하는 그러한 컨테이너 탑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팔레트, 항공화물에 사용되는 팔레트는 보통 이제 ULD, 단위 탑재 용기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용기의 기본적인 규격은 보통 88인치, 125인치짜리가 많이 쓰이고요. 보통 1.1인치 이하 두께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평판으로 그 위에 화물을 일치하도록 탑재시킨 후에 그물망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항공 운송에 있어서는 그 무게가 매우 무게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알루미늄과 같은 가벼운 금속을 이용을 해서 단위 탑재 용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팔레트에 적재된 화물이나 아니면 항공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나 이런 상부 겨실에 보통 이렇게 화물이 적재되어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항공기의 특수성이라는 게 비행기 동체가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어떤 항공 화물 컨테이너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네모 모양의 항공 컨테이너만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죽는 공간 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화물을 실을 수 없는 이런 죽은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트를 이용하거나 항공화물 컨테이너를 이용을 할 때 항공기 모양에 맞는 어떤 규격의 화물을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최대한의 항공 운송의 효율을 끌어내는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롤러베드를 제가 또 확대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은 민간 항공기보다는 이런 롤러베드의 사용의 경우에는 팔레트 위에 화물을 올려놓고 내부에 그 장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 비행기의 그 뒷부분, 비행기의 꼬리 부분에 어떤 해치를 개방을 해서 롤러베드를 이용해서 화물을 장치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식의 화물 적재는 주로 이제 군용기, 공군이나 이런 그 군에서 사용하는 항공기를 주로 항공기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화물을 적재를 합니다. 지금 여기 뭐 사진 자료에서도 군복을 입은 공군 군복을 입은 이제 미군 병사들이 화물을 롤러베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죠. 구를 수 있는 롤링 베드를 이용해서 화물을 이 단위 탑재 용기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비행기 내부로 기적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항공화물 컨테이너가 다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화물실 바닥에 어떤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화물을 탑재해서 고정시키고 적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용기라서 화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기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질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또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항공화물 컨테이너는 철제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알루미늄과 같이 가벼운 재질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운송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상부 격실용이 있고 하부 격실용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화물기 내에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해서 화물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이 항공화물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예를 보면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상 컨테이너처럼 규격화된 20피트, 40피트 이렇게 규격화된 컨테이너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자체적으로 상부 격실용과 하부 격실용의 그 어떤 규격 차이가 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규격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동그란 형태의 동체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비행기 모양에 맞게끔, 비행기 동체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혹은 이렇게 밑부분이 깎인,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들은 하부 격실용이겠죠. 비행기의 그 동그란 아래쪽 부분에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화물을 적재시키는 그러한 항공화물 컨테이너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이 항공기의 운송에 적합하는 크기와 단단함, 강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뭐 사람 한 명 정도의 크기,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상 화물 컨테이너보다는 확실히 그 사이즈나 규격 자체가 매우 작다는 점이죠. 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형태의 뭐 항공화물 컨테이너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망과 커튼으로 옆 처리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컨테이너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아있는 동물을 기적을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팔레트를 이용해서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즐을 개방해 가지고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항공화물 적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이제 대형 그 항공화물기 슈퍼 트랜스포터 에어크래프트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항공화물기보다 더 크고 더 무겁고 장척의 화물을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운반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비행기들입니다. 그래서 에어버스사에서 제작되어 있는 A300B4 608ST가 있고요. 그리고 보잉사가 만든 드림 리프터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이 이제 슈퍼 트랜스포터 에어크래프트라고 해서 대형 항공 화물기로서 지금 나와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항공 화물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내부에 뭐 비행기라든지 소형 그 전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재할 수 있는 정도로 크고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항공운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운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해상운송 절차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해상운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어떤 선적과 관련해서 뭐 그것이 이제 FCL 화물이냐 LCL 화물이냐에 따라서 조금 그 경로가 나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화증권 BL이 발행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물품이 선적 후에 그 선적된 사실을 바탕으로 선적선화증권이 발행되고, 이를 통해서 선적선화증권의 유통을 통해서 수화인이 양육항에서 물품을 찾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항공운송 절차는 그에 비하면 운송기간 자체가 해상 운송에 비해서 매우 단축되어 있고 짧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속한 과정 속에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을 업무를 대리하는 운송주선인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한 운송계약 체결과 여웨이빌의 발행, 그리고 수출입 신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레터 오브 개런티의 발행, 이런 부분으로 그 항공화물 운송의 프로세스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절차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운송 계약의 체결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항공운송으로 물품을 운송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매도인이자 수출자이자 송화인은 항공화물 운송주선인과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운송주선인은 보통 항공운송인을 대리해서, 항공사를 대리해서 항공운송인의 지위에서 송화인 또는 수화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주선인은 송화인의 지위에서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운송주선인을 통해서 항공운송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출발지나 도착지, 포장 개수, 그리고 운송과 관련된 화물의 어떤 명세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정된 항공편의 예약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운송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하주는 이제 수출 서류를 준비하고 이제 수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수출 통관 절차를 수속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업 송장이나 포장 명세서 등의 서류와 함께 수출 신고 필증, 수출 신고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화물에 대한 에어웨이 빌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보통은 항공사나 항공운송 대리점, 항공운송 주선인을 통해서 항공운송장이 발행되고 그 화물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라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탑재가 결정된 화물의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어떤 적하 목록, 항공기에 대한 적하 목록에 화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서 화물의 어떤 반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물을 비행기에 이제 기적을 하겠죠. 비행기에 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물을 기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항공화물 운송 주선인이 그 송화인의 창고나 공장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항공 컨테이너나 항공 단위 탑재 용기에 적재를 해서 화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리프트 로더 등을 이용을 해서 항공기에 화물을 기적을 하게 되고 이제 비행기가 출항, 즉 공항에서 출항을 한다는 뜻이죠. 이륙을 하고 이제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항공기에 화물에 대한 여러 가지 명세나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을 마치고 입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항이 이루어지기 전, 그러니까 착륙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공기 도착과 관련된 준비를 이 항공기의 양육항이나 수화인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착 화물에 대한 어떤 명세라든지 도착 예정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적으로 통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공기가 도착을 하게 되면 검역관에 의해서 기내 검역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출발지에서 보내온 정보에 의해서 비행기에서 화물을 내리는 하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진 화물은 화물의 분류와 함께 여러 가지 그 관련 서류와 함께 점검되고 분류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입
국이라고 하면 서울에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에는 공항세관이라든지 서울세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게 되고, 목적지가 부산이거나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통가 화물로서 항공사에 의해서 항공기나 국내산 항공기나 운송 트럭을 이용을 해서 지방으로 운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착된 화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보세 장치장에서 화물을 적재해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자가 보세 장치장을 가진 수화인의 경우에는 화물에 하기 즉시 현장에서 인수를 해서 자가 보세 장치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 특히 이제 수화인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계가 이루어지겠죠. 이 경우에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과 관련해서 항공화물의 운송인 혹은 운송 주선인이 딜리버리 오더,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운송 주선인은 수화인용 에어웨이비를 수입 하주에게 인도하고요. 그리고 하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식 화물 인도 지시서 EDO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물 인도 지시서, 하도 지시서와 그 명칭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해소하고 선화증권가의 상한으로 화물 인도 지시서인 딜리버리 오더를 발행하는 것인데, 항공운송에서는 수화인용 에어웨이 빌 자체가 수화인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화인용 에어웨이 빌의 경우에는 이게 화물하고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에어웨이 빌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그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화물인도 지시서 딜리버리 오더가 해상운송에서도 쓰이고 항공운송에서도 쓰이지만, 해상운송은 반드시 선화증권을 갖다 주어야만, 선화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딜리버리 오더가 나가는 것에 반해서 이 항공운송에서는 이러한 그 에어웨이 빌의 그 사용의 간섭적인 차이로 인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자식 화물 인도 지시서가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딜리버리 오더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수화인용 에어웨이 빌이 그냥 화물 인도 지시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운송과 관련해서 이 대금 결제 방식이 송금 방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신용장 방식처럼 은행이 이 당사자로서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서류 자체가, 에어웨이 빌이라는 서류 자체가 어떤 은행 입장에서는 대금 상환의 어떤 담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입 화물 인도 승낙서, 항공화물 LG와 같은 서류의 사용이 필수 불가결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신용장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선택하게 되었다면 에어웨이 빌 자체가 신용장 발행은행을 수화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의 수입화물 인도 승낙서를 통해서 화물 인도 지시서가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품이 수화인에게 인도되게 되면 수화인은 당연히 수입 통관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수화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수화인과 계약을 체결한 항공운송 주선인 내지는 통관업자, 이런 사람들이 수입 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 허가를 받아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모든 통관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입화물 인도 승낙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여기 10번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수입화물 인도 승낙서가 됐든, 아니면 수화인용 에어웨이 빌이 됐든, 아니면 EDO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물을 수화인이 인도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항공운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항공운임은 국제항공운송인협회라고 할 수 있는 IATA가 제정한 운임표와 규정을 기초로 해서 제정이 이게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ATA는 세계적인 항공사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뭐 이런 우리나라 국내 항공사들이 회원사로서 참여하고 있고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IATA 경우에는 운임이나 항공사의 운송 조건이나 기타 항공 운송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해서 이 소속되어 있는 회원사들, 항공사들이 이를 이행을 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항공 운송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체이자 기관이 될 텐데요. IATA에서는 화물 운임 조정 회의라는 곳이 있어서 항공기의 여러 가지 운항 원가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운임이나 아니면 항공운송 주선업자, 항공운송 대리점의 수수료 같은 부분을 협의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국 이상의 항공협정에 의한 운임 설정의 경우에는 IATA가 진행을 하고요. IATA는 기본적으로 세계를 세 개의 섹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 내의 운임은 구역별 회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섹터를 벗어나는 비행의 경우에는 이제 IATA가 전체적으로 항공사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그 운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운송 구역이란 게 크게 봤을 때 아메리카 대륙, 북미와 남미를 합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요 지역을 이렇게 세 운송 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항공 운임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본 요율이 있지만 가장 먼저 공부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최저 운임입니다. 한 건의 화물 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 아무리 물건이 가볍고 아무리 물건이 부피가 많이 차지하지 않더라도 항공사에 내야 되는 최저액을 미니멈 찰지, 최저 운임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표기를 M으로 표기를 합니다. 미니멈의 M이죠. 그리고 기본 요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운임인데, 이 경우에는 화물이 45kg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N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량 단계별로 할인 요율과 할증 요율이 있는데요. 그 중량에 따라서 45kg 미만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이거보다 무거워지거나 낮아지는 것에 따라서 조금의 할인과 할증이 붙어서 운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품목에 대한 할인 요율이 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동일한 상품이 계속적으로 반복 운송되는 품목에 대해서 할인 요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책은 뭐 인류가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요율에서 미국과 미국 유럽 사이의 운송 시에는 45km 미만 적용 요율에 N 요율의 75%만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N 요율의 50%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의 경우에도 뭐 의료용이든 뭐 의료 실습용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운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체의 무게에 상관없이 그냥 기본 요율 N 요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휴대 수화물의 경우에는 전 구간에서 45kg 미만의 그 요율의 50%를 할인하여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중화물, 비싼 화물의 경우에는 45kg당 1000불 이상인 화물로 전 구간에 45kg 미만 요율의 200%까지. 그러니까 45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1000불이 넘어가는 화물들은 이제 기중 화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N 요율의 200%, 이제 2배로 운임이 할증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운송 구간에 따라서 기존 테리프에서 할인이나 할증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항공 운임의 세팅이나 항공 운송의 구분, 항공운송 운임의 어떤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실무 단계에서 실제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각 회사의 사정과 각 회사가 투입하는 항로나 비행기에 따라서 별도의 운임이 책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항공 운임의 경우에는 뭐 종가 운임, 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운임이 부과되는 종가 운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팔레트 컨테이너 운임이 있습니다. 이게 해상 운송에서 말하는 어떤 무차별 운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팔레트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송화인이 항공사에 물품을 반입하게 되면 그대로 항공사가 이를 뭐 개방을 하거나 화물을 한적하거나 그러지 않고 화물을 그대로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화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운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레트나 컨테이너 상관없이 이렇게 바로 이어지게 되면 뭐 운임이 단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팔레트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에도 기준 무게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 중량 요율로 어떤 운임을 올려 받는다라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서로 다른 화물이 하나의 에어웨이빌로 운송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혼합 화물 요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입니다.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은 제가 앞에서 에어웨이비를 설명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공사나 항공사를 대리해서 항공사와 운송 약관이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항공사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주에게 항공화물 그 어떤 운송을 판매하고 항공화물 운송장을 에어웨이비를 대리 발행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을 해서 이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항공사의 대리점, 항공사의 하청인, 항공사의 어떻게 보면 사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하주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항공사 사이에 수출입을 하는 하주와 항공사 사이에 위치를 해서 항공사하고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하주하고는 직접 항공운송 계약을 직접적으로 항공사를 대리해서 체결을 해서 여러 가지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이런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랑 직접적으로 화물 대리점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여러 가지 에어웨이빌의 어떤 서식이라든지 항공사의 스케줄이라든지 항공사의 운임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공사로부터 지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보통 이제 항공사의 경우에는 해상운송과 다르게 비행기란 게 하루에도 뭐 수십 기가 이제 뭐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고 그리고 그 운송 기간 자체가 매우 단기간이고 짧게 이루어지죠. 해상운송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운송의 그 소요 시간이나 이런 게 되게 짧기 때문에 매번 비행기에 적재되는 화물에 대해서 항공사가 영업 조직이나 이런 판매 조직을 가지고 항공화물을 수배하고 항공화물과 관련된 운송계약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항공사의 역량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공사는 그냥 대리점이라는 항공화물 운송 주선인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해서 직접 하주하고의 항공운송 계약 그리고 항공화물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업 그리고 뭐 화물의 수배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업무 이런 것들을 항공사가 직접 하지 않고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을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이 영업을 통해서 물동량 그러니까 뭐 선복이 아니라 이제 비행기니까 기복이 되겠죠. 기복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을 이제 영업을 통해서 인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화물 픽업이라든지 트럭 운송이라든지 화물의 포장이라든지 관련된 서류의 작성이라든지 뭐 운송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관 업무 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더해서 또 보험 부보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를 하주와
항공사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행을 하는 사람이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항공사로부터 받는 에어웨이 비리나 이런 서류를 통해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입항을 하는 입항지의 관할 법원이나 관할 법에 의해서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서 세관 당국에게 어떤 수입 통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치면 이제 관세청이나 그 관련된 세관에게 관세를 납부하는 그런 수출입 통관이나 수속 이런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사나 관세법인이나 통관법인을 이용을 하거나 직접 뭐 어떤 유니패스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수출입 절차를 이행을 하주를 위해서 대신해 주고 있는 부분이겠죠. 또 트러킹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주가 뭐 영세하거나 하면 직접적으로 화물을 항구나 공항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 화물의 어떤 최초 출발과 관련해서 공항이 아닌 송하인의 어떤 하주의 공장이나 창고에서부터 공항까지 이를 연결시켜주는 트러킹 서비스를 통해서 일종의 픽업을 하는 것이죠. 화물을 일종의 항공운송과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 부보가 있습니다. 이 항공운송이란 게 기간이 매우 짧고 그리고 소액 화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주가 직접 항공화물에 대해서 보험회사를 접촉을 해서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운송 도중 화물에 대해서, 항공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부보하는 세 가지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의 경우에 이제 하주가 직접 항공 화물 보험을 드는 방식이 있지만, 이게 업체가 영세하거나 뭐 한다면 직접 보험회사를 컨택을 해서 보험 부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보험회사를 알선을 해서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알선해서 그 하주의 이름으로 보험 부보를 해주고 그 하주로부터 보험료를 대신 받아서 보험회사에게 납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중간에 이제 연결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항공사 하주보험에 이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이 보험료를 내고 부보를 해서 직접 항공사를 통해서 하주보험을 드는 그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화물의 운송 도중에 멸실 손상에 대한 보험 부보의 측면을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이 업무를 뭐 중개하거나 뭐 직접 대행해 주거나 이런 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트래킹을 합니다. 화물 추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항공 화물의 사고 빈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주 입장에서는 화물의 어떤 소재 파악이나 위치 파악이 뭐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의 경우에는 항공사의 전산망이나 이런 그 화물 추적 시스템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 화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디로 옮겨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의 경우에는 자신의 고객인 하주에게 수출입 규정과 관련된 부분, 국제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 이런 것들, 항공화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하주에게 대응하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는 것이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의 역할이자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될 부분은 국제 특송입니다. 소류 및 소형의 경량 물품을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문전에서 문전으로 물품을 운송해주고 배달해주는 일종의 택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국내에서 이제 화물을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연결을 시켜줘서 물품을 운송을 하는 것은 이제 택배인데, 그러한 택배 서비스가 국제적인 규모로 확장된 것이 이러한 국제 특송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국제 특송은 스피드를 생명으로 일정 기간 내에 화물의 인도를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문전 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요금으로
물품의 수령에서부터 인도까지 별다른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풀 서비스를 이런 국제 특송 업체가 제공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러한 국제 특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은 거의 이제 기업이고 대부분 90% 이상이 서류 등의 쿠리어 화물, 소량 화물, 서류 화물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해외 직구, 직매 이런 것들이 원활히 발달하고 급속도로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어떤 탁송물의 어떤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제 특송 업체 한 세 군데 정도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살펴볼 기업은 United Parcel Service, 그래서 UPS라고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미국 우체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시애틀에서 190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최고의 서비스를 최저의 요금으로 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발했고, 미국의 주요한 백화점이나 관련된 배달 서비스를 대행을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 페덱스나 DHL이 국제 특송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UPS는 미국 국내의 운송 서비스에 좀 더 국내의 운송에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UPS의 경우에 그 진한 갈색이라고 할까요? 어떤 굉장히 그 운송 사원들의 경우에는 뭐 군인들처럼 짧은 머리와 갈색 제복을 입고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0개의 영업 거점과 거의 40만 명에 육박하는 직원, 그리고 10만 대에 가까운 차량, 그리고 500대가 넘어가는 비행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2013년도 기준으로 연 매출이 500억이 넘어가는 대형 운송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PS는 우리가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로고와 이 차량과 이 제복을 여러분들이 간혹 길을 가다가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UP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유명한 회사죠. 페덱스,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페덱스가 또 있는데, 페덱스도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최단 시간에 전달해 주겠다, 가장 빠르게 전달해 주겠다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뭐 별밤의 항공사니 올빼미 작전이니 밤을 통해서 밤에 야간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물품을 운송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국제 운송 화물, 특히 수출입 화물에 있어서 다른 경쟁 업체보다 조금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개국에 1450개의 영업 거점과 10만 대의 집배 차량, 30만 명의 종업원, 그리고 600대가 넘어가는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매일 하루에 평균적으로 1000만 건 이상의 운송을 하고 2013년 기준으로 456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신 위성과 관련된 추적 시스템, GPS를 이용한 추적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어떤 화물의 실시간 어떤 추적이라든지 배송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뭐 여러 가지 물품을 직구하거나 직매할 때 물론 요즘에는 이제 아마존과 같은 업체들도 이제 직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서 물품을 국내로 반입을 할 때 이런 페덱스나 UPS 같은 아니면 DHL과 같은 업체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일종의 인터넷 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이든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디라도 배달해 주겠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 브랜딩, 브랜드 마케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편인데요.
예전에 뭐 그런 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문화 컨텐츠 중에 좀비물이 있죠. 좀비와 관련된 뭐 영화라든지 뭐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크게 인기가 있는데 이 페덱스의 어떤 CF 커머셜 필름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좀비에게 쫓기는 이제 남녀가 좀비에게 이제 고립이 된 상태에서 페덱스로 이제 물건을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덱스 배달부가 좀비들의 포위망을 뚫고 뭐 총을 배달해 주는, 그래서 신속하게 어디든 무엇이든 운송을 해주겠다, 뭐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이 페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것이 캐스터웨이와 같은 어떤 헐리우드 영화에도 이 페덱스가 이제 뭐 소재로서 사용되기도 하였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명세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페덱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항공기를 통해서 국제 운송을 하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운송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페덱스는 뭐든지 다 운송해 준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재미난 사진이 있어서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페덱스 차량이죠. 페덱스 차량인데, 페덱스 차량이 운반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UPS의 차량입니다. UPS 차량. 그래서 페덱스가 UPS 차를 운송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봤던 차량을 지금 페덱스가 운송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페덱스는 뭐든지 다 운송해준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될 회사는 DHL입니다. DHL. 보통 이제 국제택배의 어떤 선구자적인 회사로 이제 생겨났고, 뭐 지금은 뭐 이제 이 그 소유 자체가 독일 최신청으로 넘어가서 독일 회사가 되었는데요. DHL의 경우에도 36개의 집배센터와 220개국의 4,700개의 영업 거점, 13만 명의 종업원, 그리고 250대의 비행기를 운항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의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는 DHL이라는 로고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택배라든지 뭐 해외 직구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국제 특송 업체 대표적인 세 군데 회사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물류 업체, 국제 운송, 국제 특송 업체의 경우에는 뭐 해상 운송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글로벌 해운 시장의 경쟁에 있어서 많이 도태되고 뒤처져서 그 시장 경쟁의 규모의 경제에서도 많이 밀리고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국제 특송 운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물류 업체들이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뭐 그 특정 회사들을 제가 언급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런 회사들이 이런 국제 특성 업체와의 경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업 규모나 기업의 운송 능력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런 페덱스나 DHL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나아가서 무인 운송, AI를 통한 어떤 무인 운송과 무인 화물 분류 뭐 그런 시스템,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화물의 여러 가지 배달,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 가지 R&D를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많이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항공화물 운송장은 기본적으로 운송인이 송화인을 대신해서 작성하는 항공운송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운송증권을 통해서 항공운송인과 송화인의 어떤 항공운송 계약의 체결과 운송인에 의해서 화물이 수령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보통 항공화물 운송장은 송화인이 항공운송업체나 혹은
앞에서 설명드린 운송 주선인 혹은 대리점을 통해서 비행기 항복을 예약을 하고 물품과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출신고 필증 등의 서류를 항공운송업자에게 인도한 후에 에어웨이빌 항공화물 운송장이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물품이 선적된 이후에 선화증권이 발행이 됐지만 그러한 항공화물 운송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행기에 화물이 적재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비행기하고의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에어웨이빌이 발행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에어웨이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각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서 제정한 표준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웨이빌을 통해서 그 세부적인 양식과 발행 방식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 통수로 봤을 때는 사본도 여러 개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원본이 3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3통은 각각의 그 목적과 그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1원본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보통 운송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2원본은 분홍색으로서 수화인용으로서 작성이 되고요. 제3원본은 청색으로서 송화인용, 시퍼용으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발행 통수는 원본이 3통 나오지만 3통이 각각이 목적과 용도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공화물 운송장은 불효식의 낙선 계약입니다. 운송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항공화물 운송 계약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에어웨이빌이 작성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에어웨이빌도 뭐 반드시 형식화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에어웨이빌이 IATA 양식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몬트리올 조약이나 이런 데서는 송화인이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장 원본 3통을 작성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항공화물 운송장의 경우에는 송화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작성을 하죠. 혹은 운송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앞서 설명을 들었던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 항공화물 운송 주선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이런 이제 에어웨이빌 항공화물 운송장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운송 계약의 증거죠.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장은 송화인과 항공사 간의 운송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서류이고요. 그리고 항공사가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한 것을 입증하는 화물 수령증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운임과 화물의 명세를 대조할 수 있는 인보이스, 송장 역할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운임을 선불하고 필요한 경우에 운임을 컬렉트하는 여러 가지 청구서로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화인과 항공사 간의 운송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통관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자료로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출입신고서의 기본 자료가 되거나 아니면 운송인에 대한 어떤 송화인의 지시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건 이제 에어웨이빌의 여러 가지 성격 때문에 운송인에 대해서 송화인이 처분권을 가지고 운송인을 향해서 송화인의 처분권에 따른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에어웨이빌의 어떤 기능적, 법적인 어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행정적으로든 사무처리용이라든 뭐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도착지에서 수화인이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수화인이 자신임을 동일성을 입증하게 되면 운송인은 화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9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이 IATA 표준 약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에어웨이빌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측면이 앞면, 오른쪽이 이제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칭에서 Non-negotiable airway bill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죠. not negotiable airway bill. 그리고 이제 발행한 사람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송하인, 그리고 여기가 수하인, 그리고 여기 이제 항공운송 주선인, 뭐 그런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뭐 회계 정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취급 관련된 정보, 그리고 뭐 비행기 편, 여기 이제 출발 공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발 공항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화물의 명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운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운임이 프리페이드 된 것인지 컬렉트 된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에 프리페이드를 했고 얼마가 후불이 되는지, 여기 이렇게 기준선을 이렇게 쪼개 나왔잖아요. 여기가 이제 선불, 여기가 후불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뭐 기타 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서명란이 있습니다. 서명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운임과 관련된 부분, 여기가 화물 명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가 출발 공항. 여기 이제 공항과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오리지널 3 제3 원본이라는 게 나와 있죠. 제3 원본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for shipper 송하인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체 원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제3 원본, 송하인이 사용하는 원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 원본과 제2 원본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다른 표시가 사용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어웨이 빌의 어떤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웨이 빌이란 게 결국 세 개의 원본을 통해서 사용이 되게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원본 세 통과 사본 여러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만, 제1 원본은 운송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운송인이 뭐 여러 가지 보관적인 측면에서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2 원본은 수하인용입니다. 근데 이 수하인용 원본인 적색 원본이 화물과 함께 비행기를 타서 수하인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제3 원본인 송하인용 원본만 송하인에게 발행이 되게 됩니다. 어차피 이건 이제 제1 원본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이 가져가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2 원본 같은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직접 화물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화증권의 위기를 학습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화증권 원본을 화물과 함께 수탁을 하거나 뭐 선장에게 맡겨서 화물과 같이 보낸다 라는 그런 선화증권의 위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수하인용 원본을 화물과 같이 보내게 된다면, 물론 에어웨이 빌이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하인이 화물을 찾을 때 원본 에어웨이 빌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에어웨이 빌을 수하인에게 직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수하인은 에어웨이 빌상의 수하인이 본인임을 동일성을 입증하면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선화증권의 위기와 같이 물품이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물건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태는 애시당초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서류가 화물과 같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송하인의 경우에는 원본 3개 중에서 제3 원본인 송하인용 원본만 송하인이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개의 원본은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항공운송과 함께 추심이나 신용장 거래 방식과 같이 운송 서류를 유통하는 하한어음을 이용하는 대금 결제 방식에서는 이 원본 전통을 제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송하인용 원본만을 제시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뭐 이제 한어음을 통한 어떤 하한 치결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원본 세 통 외에도 여러 가지 사본이 나옵니다. 뭐 4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본으로서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사본들은 뭐 이제 화물에 인도를 한 뭐 운송 주선업자들하든지 아니면 공항의 제출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리점에게 맡겨진다든지 아니면 예비용으로서 사용되는 큰 의미 없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의 사본으로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공화물 운송자는 마스터 에어웨이 빌과 하우스 에어웨이 빌을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스터 에어웨이 빌은 쉽게 말해서 항공회사와 항공운송 주선업자, 여기서는 제가 뭐 혼재업자라고 써놨는데 이러한 운송 주선인 혹은 대리점하고의 직접적인 운송 계약을 통해서 발행되는 것이 항공사 발행 에어웨이 빌이고요. 이런 포워더들이 발행한 에어웨이 빌이 하우스 에어웨이 빌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물의 규모와 송화인의 어떤 교섭력이 강한 경우에는 이런 운송주선인이나 운송주선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항공회사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항공사 발행 에어웨이 빌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항공화물 운송장에 대해서 그 기능이나 특징에 대해서 선화증권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리증권입니다.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으로서 반드시 원본 서류가 있어야만 화물을 처리하거나 취급하거나 인도 청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항공화물 운송장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저희가 에어웨이 빌의 원본을 보여드렸다시피 비유통성입니다. 비유통성이고 비유통성일 수밖에 없는 게 해상 운송은 뭐 지역이나 그 목적지에 따라서 뭐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장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운송 중 전매가 빈번하게 운송 중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화인과 목적지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항공 운송이란 건 결국에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착륙하기 때문에 운송 중에 어떤 전매가 이루어진다거나 수화인이 바뀐다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통을 전제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통 서류고요. 그리고 이런 에어웨이 빌은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 수취증으로서만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 공항에서 수화인이 자신이 수화인임을 입증하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본을 내야 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원본일 필요 없다는 거죠. 에어웨이 빌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거죠. 그리고 뭐 에어웨이 빌을 사용을 할 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어웨이 빌이 결국 수화인용 에어웨이 빌 같은 경우에는 화물과 같이 옮겨지기 때문에 선화증권은 결국 은행을 통해서 유통이 되거나 아니면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직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만 에어웨이 빌 자체는 화물과 같이 수화인용 원본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물품을 뭐 반드시 원본 서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수화인용 원본을 비롯한 에어웨이 빌에 정당한 수화인이 이름이 기명되어 있고 이를 받아서 물품을 인도 청구를 하고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상한증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보통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 사실이 중요하고 선적 선화증권이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에어웨이 빌의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 에어웨이 빌이 기적 에어웨이 빌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을 하면 에어웨이 빌은 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웨이 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 수취증이다. 그리고 넌 네고시어블 서류이다. 그리고 수화인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다. 그리고 선적을 하고 비행기에 이제 기적을 하고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을 하면 발행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상한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수화인이
기명된 수화인이 자신임을 입증하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DO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송환이 작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몬트리올 조약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실무적으로는 항공운송 주선업자, 항공운송 대리점에서 보통은 이 에어웨이비를 작성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항공화물 LG입니다. 항공화물 LG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공화물 LG의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요. 항공화물의 LG는 이 항공운송이 신용장 거래 방식과 결합되었을 때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항공운송은 신속하게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신용장과 결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송금 방식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항공운송에도 신용장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용장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신용장 발행은행이 있을 것이고 신용장 발행은행은 보통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되겠죠. 이 사람의 어떤 발행 요청에 의해서 발행 개설 의뢰에 따라서 개설이 이루어질 것이고 신용장이 발행이 되게 되면 수출자이자 신용장 거래상 수익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 확약을 합니다.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죠. 어떤 경우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시를 하게 되면 지급을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 서류는 보통 해상운송에서는 선화증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송 서류가 선화증권 혹은 관련 서류가 되는 것이고 항공운송에서는 당연히 에어웨이 빌이 되겠죠. 에어웨이 빌. 그러면 이 수출자이자 수익자이자 물품의 송하인인 이 사람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에어웨이 빌은 당연히 송하인용 원본일 겁니다. 송하인용 원본. 그렇게 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BL이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BL은 반드시 이 원본이 운송인에게 제시되어야만 물품을 수화인이 찾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 먼저 수입자를 대신해서 수출자에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BL 원본을 확보를 해서 BL을 들고 있으면 이 수입자는 결국 자신을 대신해서 수출자에게 돈을 지급한 은행에게 대금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대금 상환을 받았을 때만 은행이 이 BL 원본을 서류를 내어줘서 수입자가 운송인에게 BL 원본을 제시를 하고 물품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상운송은 그렇게 이행되어질 수 있으나 항공운송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물품이 기적되게 되면 수입자 앞으로 수하인용 에어웨이 빌이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하인용 에어웨이 빌을 바탕으로 그리고 수하인용 에어웨이 빌이 없다 하더라도 에어웨이 빌 자체가 권리증권이 아니고 상한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자이자 수하인인 사람이 자신이 정당한 수하인임을 항공운송인에게 입증하면 물품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물품을 먼저 찾아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한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대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부도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게 손해가 끼치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공운송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운송과 신용장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어웨이 빌의 수화인을 수입자로 하지 않고 신용장 발행은행으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화인이 되게 되면 에어웨이 빌, 수화인용 에어웨이 빌을 통해서 수입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대금 상환을 하지 않고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 어떤 대금
확보를 담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물건 자체가 이제 신용장 발행은행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수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신용장 발행은행은 이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에어웨이 빌상의 수화인이 신용장 발행은행이 된 건 단지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 대금과 관련해서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함인데, 결국 그렇게 돼서 수입자이자 실제 진정한 수화인인 사람이 은행에게 대금 상환을 해주면 물품을 이제 수입자로 하여금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에어웨이 빌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유통 서류가 아닙니다. 뭐 배설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웨이 빌을 뭐 배설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새로운 별도의 뭐 운송 서류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에어웨이 빌을 발행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신용장 발행 은행이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나 항공운송 주선업자나 뭐 이런 사람에게 이 수입자, 진정한 수화인인 수입자에게 내가 허락을 할 테니 물건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그걸 이제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화물 인도 승낙서, 항공화물 L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LG와 해상화물 LG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뭐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은행이 발행한다는 서류입니다. 은행이 운송인을 향해서 물건을 내어줘도 좋다, 물건을 주어도 좋다, 물건을 내달라는 것을 개런티하는 일종의 보증서로서 레터 오브 개런티라고 사용하는 것인데, 그 사용되는 어떤 내용을 보면 완전히 판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상화물 LG의 경우에는 그 공식 명칭이 화물선치 보증서로서 은행이 아직 물품이 도착했지만 선화증권 원본이 도착하지 않아서 선화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운송인에게 제시할 테니 이 부분을 운송인이 책임 부담 없이 하주에게, 수화인에게 물품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보증하는 서류가 된다면, 항공화물 LG는 공식 명칭이 항공화물 운송장 에어웨이 빌에 대한 화물 인도 승낙서로서 발행은행, 신용장 발행은행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에어웨이 빌상의 수화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항공화물에 대해서 수입하주, 진정한 수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하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아서 이 사람에게, 수입하주에게 운송인이 물품을 넘겨줘도 인도해도 좋다는 그러한 지시가 담긴 서류가 화물인도 승낙서, 항공화물 운송장에 대한 화물인도 승낙서, 항공화물 L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발행 목적이 어떤 신용장 결제 방식과 항공운송이 결합되어 있을 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신용장 발행은행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화물 LG는 모든 항공운송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운송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장을 만약에 항공운송과 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서류 심사 기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매우 적합한 조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송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대금 결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송금 방식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뭐 신용장을 뭐 절대 못 쓴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신용장을 사용하게 된다면 필수 불가결하게 신용장 발행은행의 어떤 담보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라도 항공화물 LG가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비교를 좀 해보면 마찬가지로 창고업자에게 딜리버리 오더를 발행을 시키는 것이죠. 항공화물 LG나 해상화물 LG를 이용을 해서 화물을 내어주게 하는 것이고, 해상화물 LG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해상화물 LG 수입화물 선치 보증서를 이용해서 물품을 인도하는 간행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나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절차에 해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항공화물 LG, 화물인도 승낙서의 경우에는 항공운송과 신용장 결제 방식이 결합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적법한 사용 방식, 적법한 절차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화물 LG와 항공화물 LG를 서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 외에도 살펴보게 될 부분은 항공사 동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운 동맹을 우리가 해상 운송을 공부할 때 학습을 했었는데요. 항공사 동맹은 여러 가지 그 해운 동맹의 독과점이라든지 가격 당합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형태, 지금 최근에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뭉쳐 있는 해운 동맹과 그 개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해운 동맹하고는 항공사 동맹이 좀 다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공동맹은 기본적으로 이 동맹에 소속된 항공사들 사이에서 비용 절감에 따른 운임 할인 계획을 제공하고, 운임을 담합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적인 절감을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화물을 옮겨주고 대행해 줄 때 할인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마일리지 공유나 여러 가지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대형 항공사 항공사 동맹이란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 스타 얼라이언스는 1997년에 설립된 최초의 항공 동맹으로서 루프트, 독일의 루프트 한자라든지 캐나다의 에어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항공,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태국의 타이 항공, 그리고 일본의 전일공이라고 하는 ANA라고 하는 항공사,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 우리나라의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뭐 스위스 항공, 그리고 터키 항공, 이런 항공사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함께 경쟁하는 다른 항공사 동맹은 대표적으로 또 유명한 스카이팀이 있는데요. 스카이팀은 여객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글로벌 동맹체로서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주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동맹사는 대한항공,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미국의 델타, 그리고 멕시코의 아에로멕시코,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체코항공, KLM, 이런 항공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사들의 회원사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라운지 이용이라든지 마일리지 적립과 같은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항공사 간의 협력과 공동 운항을 통해서 고객이나 여객의 어떤 공동 운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 외국적 외항사를 타더라도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과 같은 마일리지 적립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편의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제 이런 동맹사를 이용을 해서 뭐 라운지 입장이라든지 자석에 대한 자석 예약에 대한 편의라든지 수화물과 관련된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뭐 선호하는 좌석의 우선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약에 대한 대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항공 외국이나 이런 데로 이제 출국을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을 하면, 지금 현재는 인천공항이 여객터미널이 1터미널과 2터미널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터미널에는 아시아나 항공과 뭐 관련된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새롭게 신설된 2터미널에 가보면 대한항공과 함께 2터미널에 입주해 있는 항공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터미널에 대한항공과 함께 새롭게 만든 터미널을 함께 이용하는 그 비행사들이 대체적으로 대한항공과 함께 스카이팀의 멤버로서 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팀과 얼라이언스로 나뉘어져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 저가 항공이라고 하죠. 그 LCC 항공, 물론
저가 항공이라는 표현보다는 LCC라는 표현이 더 적합을 합니다만 LCC 항공사들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공운송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공운송의 여러 가지 현황과 에어웨이 빌의 사용, 그리고 항공화물의 운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여러분들의 항공운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항공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거법과 도로 육상 운송에 대한 철도 운송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